자, 선우이의 불꽃이라는 소설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현의 아버지는 3.1운동 때 일본 경찰의 총을 맞고 동굴에 피신하였다가 죽습니다. 현의 할아버지 고노인은, 자, 이제 인물들 체크합니다. 현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고노인, 풍수지리를 믿고 조상일만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손자 현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습니다. 현은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 후 학병으로 끌려가 중국에 파병되었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월북했다가 6.25 전쟁 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을 난사하고 동굴로 피신합니다. 연호는 동굴 바로 앞에서 현의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현이 투항할 것을 종용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현의 아버지는 불꽃입니다. 현의 할아버지는 평범한 인생.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상충돼요. 이 두 가지가. 생각해보면 현의 할아버지의 아들이 현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3.1운동 때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의 할아버지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인 현에게 말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평범하게 살아. 튀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현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월북했다가 6.25 전쟁 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 요 부분을 아직 이제 처음이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산주의의 적은 누구일까요? 공산주의의 적.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네, 뭐 자본주의는 맞긴 맞아요. 네. 공산주의의 적은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유럽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기계라는 이런 생산수단을 가진 자는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가난한 노동자가 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적은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가진 자들은 왜 그럼 가진 자가 적이냐? 이 가진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주들은 이제 그것을 믿고 아주 싼 값의 노동자들을 부리고 억압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자가 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누가 가진 자였죠? 일본인들이나 친일파들이 가진 자였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인이나 친일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같은 적을 가진 거죠. 일본. 그래서 이제 적이 같아서 뭐 같이 싸웠는데 뭐 같이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나라를 세우려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고 결국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6.25 전쟁도 터진 거고요. 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이제 인민군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인민군들이 몰려와서 뭘 하느냐? 공산주의의 적인 가진 자부터 죽여요. 뭐 인민재판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재판이고요. 그냥 동네에 부자 있죠. 걔를 데려옵니다. 죽여요. 총으로 쏴 죽여. 그런 다음 걔네가 가진 걸 다 나눠줘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써두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민재판을 통해 가진 자를 죽이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동네에 가난한 집 아들에게 어떤 위원장 같은 걸 맡겨요. 그래서 그 동네를 총괄하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집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겠어?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이렇게 살았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완장을 차니까 위원장이 돼가지고 뭐 난리 나요. 다 들쑤시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의 패턴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작품에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호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서로 아는 사이거든. 연호도 다 아는 사이란 말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가 알던 동네 어른들 잡아 죽이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이가 분노한 거죠. 그래서 총을 난사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현이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내용을 볼게요. 고노이는 또 한 번 동굴을 올려다보았다. 저 동굴 안에서 아들이 죽었고, 그 동굴이네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었던 그 동굴에 지금 손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손자가 저 속에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자기도 또한 그것을 목격하며 위기의 순간에 서 있었다. 이 야릇한 숙명적인 불행의 부합. 다시 고노이는 눈길을 선친의 산소에 돌렸다. 문득 이 문장이 좀 이상한데 잘 보세요. 이처럼 가혹한 숙명의 사슬에 엉키도록 자기는 조상의 뼈를 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풍수지리에 따르면 조상의 뼈를 잘 좋은 곳에 묻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열심히 묻었거든. 조상의 뼈를 잘 묻었거든. 근데 왜 나는 지금 이 가혹한 숙명의 사슬에 엉켜 있냐고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혹한 숙명의 사슬에 엉킨 건 결국은 저 풍수지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 문장입니다. 지금 이 문장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사, 전쟁 앞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전쟁이 부정이죠. 이 거대한 변사, 즉 전쟁 앞에서는 과거의 어떠한 원리도 무색해지는 것일까? 과거의 원리란 풍수지리죠. 그렇죠? 풍수지리라는 이 원리가 전쟁에겐 통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내려와. 자, 그 다음. 됐다. 혈통이 이어져 뻗어가는 기준의 상실, 골수에 젖은 풍수 원리를 굳게 믿고 조상의 뼈다귀를 메고 다닌 지난날의 노력에 공허해집니다. 내가 이럴라고 뼈를 묻었나? 이러면서. 그렇게 허탈해가는 고노인의 마음속에 차차 하나의 새로운 감정이 흘러들었다. 모두가 기정의 숙명에서, 기정은 이제 미리 정해진이란 뜻이에요. 기정. 여러분, 그 어휘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노트 정리하시죠? 노트 정리 맨 뒤에 문법이나 비문학 뒷부분에다가 어휘를 정리하세요. 예, 모르는 단어 정리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니네 영단어 모르면 써서 외우죠. 국어 단어도 외워야 돼. 예? 니네가 국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랑 다를 게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건 똑같거든. 아시겠죠? 예, 이런 한자어들 특히 그 다음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도 돼요. 자, 이미 정해진 숙명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방감과, 자, 이 해방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상의 뼈를 잘 묻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상의 뼈를 잘 묻어도 복을 안 받는 거야. 그 얘기는 조상의 뼈를 잘 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묘자리를 잘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이에요. 그래? 내 운명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었어? 뭐 이런 생각? 다음 순간 운명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어떤 종류의 감동이었다.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감동 속에서 고노이는 80평생에 처음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은 순수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결정했다. 빠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매어 왔단 말이야. 어? 조상의 뼈를 잘 묻어야 돼 라는
그 생각에 매여서 살아왔어요. 그게 내 운명이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살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고 그 의지대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불꽃입니다. 이게 불꽃 인생이야, 불꽃 인생. 그러니까 이 고노인의 아들 현의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대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죽었지만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고노인도 역시 이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까지 용케 견디어온 가상할 자기의 80생. 지금 자기가 그 누구야 고노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80생에 산소의 탓도 목에 달린 복의 상징이란 혹의 탓도 아닌 맨주먹 알몸으로 길을 쓰며 살아온 80평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조상의 덕이 아니었구나. 이 혹의 덕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으로 족한 것. 지금은 가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죽음을 다짐은 아니고 잠깐만.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각오. 이 단어 기억이 안 나.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지금은 죽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죠. 어차피 이렇게 안 보일까? 자, 죽음을 각오했어요. 현아, 이제 네가 살아야 한다. 여울 같은 감동이 고노인의 전신을 흘렀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소설적인 장치죠. 제가 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장들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죠. 고노인의 분위기. 그리고 이 고노인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긍정적이죠. 긍정적 태도. 그죠? 현아, 너는 살아야 한다. 저 대포 소리를 듣거라. 말하는 거야. 현이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있는 지금 동굴 밖에서 연호가 현이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이 할아버지가 현이한테 이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저 대포 소리를 듣거라. 어떻게든지 여기를 도망해서 이제 저 대포 소리가 이제 우리 아군의 국군의 소리인가 봐요. 거기로 도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연호 새끼가 총을 쏩니다. 순간 고노이는 등을 꿰뚫는 불덩어리를 느꼈다. 중심을 잃고 풀숲에 쓰러지는 고노이는 총성의 메아리 속에 현의 절규를 들었다. 그리운 그 음성. 할아버지! 불렀죠? 따각! 불발탄을 끄집어내고 다음 탄환을 밀어댄 현의 소총과 연호의 권총에서 동시에 불이 튀었다. 순간 현은 왼편 어깨에 뜨거운 쇠갈고리의 관통을 느끼며 연호가 천천히 왼쪽으로 몸을 틀며 숲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뭐예요? 현이는 왼편 어깨에 총을 맞았고 연호는 죽었어요. 할아버지! 바위를 넘어 밑으로 내달리려던 현은 아찔하며 그대로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깨를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뿜어나왔다.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의식의 강화, 어깨의 고통. 꼭 30년을 살고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생각을 모아야겠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생각을 모아보자. 이것이 한 인간의 삶? 30년을 어떻게 살았던가? 외면, 도피, 밤낮을 가림없이 도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실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살아? 평범한 삶을 살려면 모든 부조리를 다 외면해야 돼요. 외면하고 도망쳐야 됩니다. 외면하고 도피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 외면 도피. 그 밖에 무엇을 하고 지내왔는지 도무지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았으니까요. 첫 번째 탄환처럼 불발에 그친 30년. 그것은 영산송장.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살아본 일이 없지 않은가. 아, 나는 그동안 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깨달음. 그래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산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다음 탄환으로 연호의 가슴을 뚫었다. 사람을 죽인 것이다. 남에게 손가락 하나 가풋하지 않으려던, 여기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던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가엾은 연호. 연호와 나와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는데 인간은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인간의 불여의, 의지가 아닙니다. 죄악을 내포한 인간의 숙명, 그것은 원죄? 우거진 꽃밭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죄 없다는 나 자신을 잠재우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거진 꽃밭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죄 없다는 나 자신을 잠재우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면과 도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외면과 도피의 삶. 그러니까 저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그 안에서, 꽃밭의 울타리 안에서 나는 죄 안 지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죠. 밖에서는 검은 구름과 휘몰아칠 폭풍이,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일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겠죠. 네.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리고 전쟁이라는 부정적 현실. 그것은 먼저 네가 질러야 할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어린 병사 대신 네가 그 길가에 누웠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이건 지금 이제 과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얘 말고 다른 어린 병사가 죽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아직 살아있었고 살아야 할 인간은 죽어갔다. 이런 것이 그대로 용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용납될 수 있다고. 동굴에서 죽은 부친, 이제 부친을 생각합니다. 강렬히 살아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일순간에 태운 부친. 그래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부친은 살아남은 인간들을 대신해 죽었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저 숲속에 누운 할아버지, 시체가 아니라 그것은 삶의 증거. 왜?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삶의 증거라는 거죠. 모든 불합리에 알몸으로 항거하고 불합리 속에 역시 불합리한 삶을 주장한 피어린 한 인간의 역사. 거인의 최후 같은 그 죽음. 이제 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할아버지의 삶을 긍정하고. 그 다음,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더지처럼 태양의 빛을 꺼린 삶. 이것 뭐예요? 아까 외면, 도피, 그죠?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 마치 돌멩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제가 예전에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명언 같은 거 써놓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실천, 행동,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그런 거예요. 산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살아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살아본 일이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니 죽을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을 휘몰아갔다.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현은 이뤄져가는 생명의 힘을 돋우어 이 공포의 감정에 반발했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 라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현은 길을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이 움터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에 어떤 충족감이 느껴지자
혀는 가슴 속에서 갑자기 우직하고 깨뜨러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약간 손발이 없어질 수 있어요. 되게 오그라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자아가 각성을 하는 거죠. 본인의 세계를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조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불꽃 제목이 불꽃이죠. 네,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이제 뭐예요? 다음 차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찬란한 섬광, 불타는 생의 의욕이고, 이게 지금 다 불꽃의 의미입니다. 전신을 흐르는 생명의 여울, 통절이 느껴지는 해방감. 이게 다 불꽃의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아의 각성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꽃을 맞이하게 됩니다. 혀는 끝없는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를 느꼈다. 나머지 하늘의 탄환, 그처럼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먼저 나 자신이 선택할 것이다. 다음은 그것은 더욱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한 가지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고 어떻든 정면으로 대하자. 도피할 수가 없도록 절박된 이 처지. 정면으로 대하도록 기어이 상황은 바싹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꽃밭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꽃밭의 시대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꽃밭의 시대 뭐예요? 도피하고 외면하는 시대. 끝. 자, 정리를 해봅시다. 뭐 줄거리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여기.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여기서 여기서 나와도 되고 여기서 나와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보다는 여기서 나옵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지금 이제 할아버지의 생각이 주로 드러나요, 그렇죠? 고노인의 생각이 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연호의 생각이 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할아버지의 생각과 뒤에 연호의 생각. 근데 사실 둘 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외면, 도피, 꽃밭, 그 다음에 평범한 삶,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냐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이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결정하겠다. 제발. 네. 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중심 사건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런 주제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시점은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도 보면 나가 없어요. 그죠? 네, 나가 없습니다. 고노인의 생각과 현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아야 되겠다. 되셨죠?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고요. 노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